사법농단 임명사건을 발간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사법개혁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서 우리 당의 국가민일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고, 어제는 김동철 의원이 소상공인 경총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서 국민 편에서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방안을 요구해서 우리 당의 국가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유희동 의원이 캠코더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이태규 의원 거래소 상장 폐지 문제, 지상욱 의원은 추경예산 일자리 창출 실패 등으로 경제 이슈에 집중했습니다. 농해수위의 정은천 의원은 세월호 항로 재운항 사업자 선정 의혹을 제기를 하고, 외통위의 박주선 정병국 의원은 비준희 씨와 오이사 조치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수민 의원 한국문화원장의 갑질 부적격 발언 심각성을 제기를 하고, 그 밖에 여러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국정감 사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제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하기 바빴는데,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부의장이면서 종로구 요식업협회 부회장인 이근재 씨를 초청을 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최근 어제 고용노동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들은 결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시장의 역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상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식당 운영 24년 만에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3%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지불 주체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데 대한 고소와 불만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장표 경제수석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실패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패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대해서 그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신 대통령이 아닙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으로서 그렇게 잘한 정책이라면 왜 2020년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이 뭡니까? 1만 5천 원, 2만 원까지 올리면 더 올릴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엊그제 대통령께서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그 말을 언제 했냐는 듯이 다 던져버리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경제에 관한 기본 인식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그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는 친기업, 시장적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에 대한 비판에 대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이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퍼부어서
저급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실상 폐기한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BH 지시라고 하면서 2개월부터 1년짜리까지 초단기 알바 일자리들을 정부 공공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직도 이 정부가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통계를 조작해서라도 일자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장표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정말 시장에 뿌리내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었더라면 당신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됐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장 노동시간에 허덕이는 우리 노동자의 필패한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급격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 해야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지만 그것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시장의 역습을 불러왔고,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기업 현장에 역작용을 불러일으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 노동시간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장도 기업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시장과 기업 현실을 모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일자리를 내쫓고, 그리고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결국은 폐업하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 그리고 로봇 등 자동화 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설, 시장의 역습을 불러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고 시장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어제 그저께 지난 10일 건축물관리연합회 등 건물관계 서비스 산업 5개 직능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인들은 할복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돈 좀 더 받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 이 나위에 뭘 더 받겠느냐, 조금만 받아도 오래 근무하고 싶다고 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중소기업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업계 40% 업체가 올해 내로 휴업하거나 폐업할 지경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 철학을 바꿔서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계속 주장해온 대로 장하진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해서 대통령의 정책 전환과 경제 철학의 변화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침 어제 어느 언론에서 장하진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할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그 보도를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제 수장을 실용적인 시장주의적으로 바꿔
바꾸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하면서 국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비준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와 정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냉전 분단 체제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당도 많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국회의 동의 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을 갖고 정부가 국론의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선포하고서도 정치에서 포용적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의 개혁에 나서서 지금과 같은 여야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포용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도 찬성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여는 것이야말로 포용국가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 정부의 요구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고 대북 제재의 해제도 미국의 반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을 겨냥해서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입니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에 더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7대 인사원칙 중에는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 허위 진술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임명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 또 공공기관 임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재점검해야 합니다.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 임명 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처벌 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 내각과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인사 기준을 좀 더 음주운전에 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 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에게 촉구를 합니다. 종전 선언은 주권 포기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만 큰 소리치고 다른 주변국들한테는 정말 고양이 앞에 성지처럼 조용합니다. 10월 4일 14선언 방북단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김영남이 심각한 내정 간섭 발언을 하셨습니다. 남녘 동포들 힘을 합쳐서 보수 타파에 나서자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명백한 내정 간섭 발언인데 통일부 장관이나 이해찬 대표 그 자리에서 듣고 전혀 항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아무런 공식 항의를 안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이사조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힘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실언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가 뭐 식민지 종주국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승인이란 말을 3번이나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감싸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미국과 척지지 않고 북한과 척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런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갈등을 미연에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북한과 미국의 이런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원책 변호사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혁신이 먼저입니다. 음흉한 공작 정치 중단하시고 차라리 저하고 보수 혁신 문제에 대해서 1대1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아직도 자기가 평론가라고 생각하는지 매일매일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는 당대당 통합 전당대회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뭐 일부 바른정당 출신의 중진을 만나자고 했다가 어제는 김무성 대표 뭐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뭐 전대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가 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수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보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떤 혁신의 비전을 가졌는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태스럽게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을 몰래 만나겠다고 이런 공작정치, 조강특위가 아니라 공작특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정치 그만하시고 보수의 비전 혁신, 보수의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당당히 1대1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이사 조치에서 금지해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정부가 오이사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라고 묻자 강경화 장관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분께 오이사 조치 한번 읽어봤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이사 조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산 못 가는 것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북한이 금강산 부동산을 몰수를 했죠. 이것을 뻔히 알면서 이해찬 대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이사 조치 때문에 금강산을 못 가는 것처럼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는 오이사 조치가 유엔의 대북 제재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고 싶겠지만 이럴수록 차근차근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손주가 투정 부리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할배 같습니다. 우리 당이 엄격한 부모 노릇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님도 강정마을 관함식 가셨는데요. 대통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강정마을에서 관함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제주를 치유의 섬, 평화의 섬으로 하겠다. 대통령의 그 기본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회장은 관함식으로 10년 갈등이 100년 갈등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을 상황을 우선 파악하고 대통령이 우겨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앞으로 지양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행안부에 차관급 재난관리본부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을 해수부 소속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해수부와 그 관련 기관은 해양안전불감에 부하 내동했습니다. 이를 수사해야 할 해경을 해수부의 지휘를 받게 하면 해양안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부처로 안전부를 두고 지속적 전문적으로 안전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행안부에 본부로 축소한다면 안전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이 국감에서 세월호 항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D사가 입찰 공고도 되기 전에 선박을 미리 장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D사에는 전 해수부 고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경이 전 해수부 고위관리자의 동료 부하였던 해수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살펴보면 위험물 저장 시설인 저유소의 안전장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고용부의 산업안전 시스템이 구멍이 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위험물 저장 시설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해서 화재를 예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러한 화재 경계지구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안전을 나아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선조치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를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 윤창호 친구들이 그 준비한 법안이 이제 성안이 되어서 오늘 그 친구들 요청으로 같이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묻지마 살인으로 부정한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시경에 정론관에서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대법원 국감을 했습니다. 그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사법농단의 문건들을 누가 지시해서 작성했고 보고받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대법원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결과 보고서와 그다음에 공개된 400여 건이 넘는 사법농단 문건들을 다 일일이 대조해서 제가 각 17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작성한 문건들의 리스트를 다 정리를 해서 첫날 사법농단 임명사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문건은 우리 사법부 역사에 아마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최순실 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법원 제도 하에서 양승태, 임종원 등이 법원의 이익, 즉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법관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법 권력이 오용, 남용되었다라고 봅니다. 또한 행정부 수장이 만든 국정농단과 사법부 수장이 만든 사법농단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재판 거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한 통속이 되어서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 구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법부가 제대로 보완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현재 사법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각종 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첫날 대법원 국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로 인해서 아마 첫날 국정감사 우수원으로 선정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런 국정감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저희 방 보좌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배우는 김동욱 총리가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 10일날 검증물 권리협회 등 직능단체를 찾아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하지 말자. 우리가 당대표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느냐. 만나서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회장이 바른미래당은 다릅니다. 손학규 대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결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전체 한 70명의 관련 단체 장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책 간담회를 가질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만나야 될 겁니다. 정책 간담회를 가질 때는 관련 우리 정책 전문위원이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하고, 또 관련 정책위원이 만약에 없으면은 그 가까운 정책위원이라도 한 명은 최소한도 반드시 참석을 하고, 정책 건의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의원들, 해당되는 위원장들에게 내용을 배포를 하고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답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회신을 해주고, 되는 것은 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안을 제출하면 그 과정을 쭉 민원단체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권은희 정책위원장께서 앞으로 정책연구원이 이제 구성되면은 거기 같이 협의를 해서 책임 있는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두 발언 종료된 관계로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